힘들어? 결혼해서 안 힘든 년이 어딨어. 난 새벽 4시부터 일했어. 어디서 귀한 척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허상을 조차 나 재벌가 최씨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최서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고아인 척 위장하고 내 인생을 모두 맡길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남자 강민재와 결혼했다. 내가 충분히 순종하고 충분히 사랑한다면 그의 그 연약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기도 일산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 서 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그 천진함이 저들 모자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멍청함으로 비쳤다는 것을. 결혼식의 소란스러움이 막 가라앉고 나는 몸을 짓누르는 10kg짜리 드레스를 벗을 새도 없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그 영악한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다. 그녀가 손뼉을 짝짝 치자 뒤처리를 돕던 시간제 도우미들은 마치 특사라도 받은 죄수들처럼 불이 나게 짐을 챙겨 사라졌다. 나는 영문을 몰라 나의 신혼 남편 강민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서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녹슨 줄칼로 고막을 긁어내는 듯했다. 우리 강씨 집안 문지방을 넘었으면 이제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그녀는 턱끝으로 거실과 부엌을 가리켰다. 그곳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강민재의 온갖 친척들, 이름도 모를 고모며 이모들이 우리가 살 신혼집이라 불리는 이 좁은 아파트로 몰려와 오후 내내 난장을 피운 탓이었다. 식탁 위며 바닥이며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빈 소주병, 뻘건 양념 자국이 흥건했다. 개수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얼추 보아도 100여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남긴 전쟁터였다. 이거. 그녀는 싸구려 붉은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으로 그 설거지 산을 경멸하듯 가리켰다. 오늘 밤 안으로 내가 다 씻어놔라. 이건 그냥 집안일이 아니야. 일종의 정신교육이지. 우리 집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치르는 첫 번째 신고식이다. 오늘부터 내가 이 집 귀신이 됐으니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 받드는 법을 확실히 배우라는 뜻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정신교육. 기름기 낀 그릇 수백 개를 닦는 게 정신교육이라고?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에 계산속과 표독스러움이 박혀있는 여자였다. 나는 꽉 조이는 코르셋이 주는 고통과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끊어질 듯한 다리의 통증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지금은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저도 많이 지쳐서요.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지쳐.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듯 목소리를 옥타브 높여 꽥소리를 질렀다. 어느 여자가 결혼하고 안 힘들어? 나 시집 왔을 때는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구 20명 아침상을 차렸어. 고작 이거 가지고 엄살은? 서울에서 대학 좀 나왔다고 유세 떠나본데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그 곱게 자란 아가씨 티부터 싹 벗어 던져.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민재에게 시선을 돌렸다. 3년을 사랑한 남자였다. 그를 위해 나는 한남동의 대저택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는 해외에서 독립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몰래 내 신탁 자금을 헐어 전세라는 명목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오로지 그가 우리 집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가 단지 자존심이 강할 뿐 마음만은 나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었다. 민재 씨. 내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그제야 그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안쓰러움도 없었다. 그저 귀찮고 짜증난다는 냉기만 감돌 뿐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말고 못 알아듣는 부하 직원을 나무라듯 말했다. 서희야, 너 왜 그래? 엄마 말씀이 다 우리 집 전통이고 너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잖아. 그냥 군말 말고 빨리 씻으면 되잖아.
신혼 첫날부터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앞으로 볼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휴대폰을 가로로 돌려 게임에 빠져들었다. 입으로는 탕탕탕 소리를 내며 가상의 적을 쏘아댔고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는 게임 효과음이 비수처럼 내 귀를 찔렀다.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잔소리도 남편의 게임 속 총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하고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난 3년의 연애, 내가 그를 위해 만들어냈던 수많은 변명들, 혼자 감동하며 쏟아부었던 헌신들이 이 순간 거대한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나는 눈앞에 이 뻔뻔한 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마치 감독관처럼 팔짱을 끼고 나를 감시하고 다른 한 명은 철저한 방관자가 되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내 희생을 몰랐던 게 아니다. 그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원한 건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히려 돈을 싸들고 와서 합법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고급 가정부가 필요했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 그의 자존심을 위한 배려. 그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처절한 1인극이었다. 그의 가난한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내 다이아몬드를 갈아 유리 조각으로 만들었더니 그는 그 유리 조각을 쥐고는 빛이 덜 난다며 타박하고 있었다. 발끝에서부터 차갑고 낯선 감각이 기어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다. 그 냉기는 내 눈물을 얼리고 고통과 억울함마저 얼려버렸다. 마치 3년 동안 앓던 지독한 열병에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깨어난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소름 끼치도록 맑아졌다. 연애 뇌. 사랑에 미쳐 돌아가던 내 머릿속 회로가 바로 지금 완벽하게 고쳐졌다. 아주 철저하게 흔적도 없이. 나는 굳어버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나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그 미소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본 자의 서늘한 냉소만이 담겨 있었다. 네, 어머님. 내가 내뱉은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순종적이고 나직했다.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옳아요. 제가 철이 없었네요. 다만 이 드레스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요. 방에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씻을게요. 박순자는 나의 빠른 태세 전환에 아주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긴 수탉처럼 득의양양하게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래, 그래야지. 얼른 다녀와라. 딴짓할 생각 말고. 강민재는 게임에서 잠시 눈을 떼고는 이제야 말이 통하네라는 눈빛을 던지고 다시 가상의 전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무거운 치맛자락을 질질 끌며 그들이 촌스러운 붉은색 장식으로 도배해 놓은 침실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다. 불은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잠시 서 있다가 등 뒤로 문을 잠갔다. 철컥. 나는 평범한 여자를 연기하기 위해 채워두었던 옷장에 싸구려 옷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곧장 침대 밑으로 다가가 비밀스러운 이중 바닥을 열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여권, 한도 없는 블랙 카드 몇 장, 예비 차키, 그리고 그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우리 가문의 보안팀과 직통으로 연결된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우스꽝스러운 웨딩드레스를 무거운 족쇄를 벗어 던지듯 훌러덩 벗어 바닥에 던지고 발끝으로 짓이겨 밟았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 입었던 심플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주차장 구석에 내가 중고로 싸게 산 차라고 둘러댔던 벤츠 지바겐이 묵직하게 엎드려 있었다. 나의 18번째 생일 선물이었던 그 야수가 이제 나를 이 지옥에서 탈출시켜 줄 것이다. 나는 이 방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한때는 이곳에서 미래와 행복을 꿈꾸기도 했지만 지금 내 눈에 비친 이곳은 구역질 나는 쓰레기장일 뿐이었다. 침실 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박순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일을 씹으며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힐끔힐끔 내 방 쪽을 감시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강민재는 게임이 클라이맥스에 달했는지 입으로 죽어
죽어. 쏴버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소리 없이 현관으로 다가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신발을 신는 동작에도 소음은 없었다. 차가운 금속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의 두 모자를 응시했다. 그들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내가 주방에서 밤새 그릇을 닦는 노예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의 섭리인 양. 안녕, 강민재. 안녕, 나의 멍청했던 사랑.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안의 모든 소음과 더러움을 등 뒤로 차단했다. 복도의 센서 등이 팟 하고 켜지며 전례 없이 가벼운 내 발걸음을 비췄다. 차키 버튼을 누르자 어둠 속에서 검은 야수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차가 서울 도심을 향하는 강변북로의 불빛 속으로 합류했을 때 나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고 침착하고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가씨. 나의 수석 비서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 내 목소리는 살얼음 낀 호수처럼 차분했다. 플랜 A-13. 지금 바로 가동해.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더없이 공손하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플랜 A-13. 결혼을 결심하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 법무팀과 리스크 관리팀에게 지시해 만든 매뉴얼이었다. 핵심은 단 하나. 결혼 생활이 내 개인과 가문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즉시 가장 빠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민재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모든 자산, 관계,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박리하고 청산하는 것. 그리고 나는 백미러 속에서 점이 되어 사라지는 일산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일 아침 9시 이사회에 입고 갈 정장 한 벌 준비해서 한남동 본가로 보내. 그리고 개인 변호사 팀 소집해줘. 내일 오전 10시에 볼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카오디오를 켰다. 웅장한 교향곡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역겨운 기름 냄새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도 자유로운 밤 공기 냄새뿐. 차는 한강 다리를 미끄러지듯 건너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나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세상으로 돌아왔다. 등 뒤로 던져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신혼 첫날 밤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아니, 악몽이 아니다. 그건 내가 내 손으로 그들에게 쥐어준 칼이었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 칼로 나를 찔렀다. 이제 나는 깨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 칼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남동 저택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첫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나는 최고급 셰프가 차려낸 아침 식사를 우아하게 즐기고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게 깨어 있었다. 김 실장과 그 팀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모든 자료가 내 앞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반면 경기도 일산의 그 아파트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순자는 새벽 5시면 눈을 뜨는 게 습관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침실을 나와 며느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젯밤과 똑같이 난장판인 것일,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는 싸늘한 주방이었다. 개수대의 그릇 싸는 그대로였고 하룻밤 묵힌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더욱 지독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최서혜, 최서혜. 그녀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고함이었다. 이 망할 년이 당장 안 튀어나와? 아침밥상은 어쩌고 어디 가서 뒤졌어? 그녀는 안방 문 앞으로 달려가 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렸다. 자는 척하지 마. 문 열어. 안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아?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능멸해.
몇 분 뒤 소란에 깬 강민재가 하품을 쩍하며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다. 아, 엄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방 안이 텅 비어 있고 바닥에는 내가 짓밟아 놓은 웨딩드레스만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본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박순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옷장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내가 입던 그 저렴한 돛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인연이 도망갔어. 박순자는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었다. 분명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했을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오냐오냐 키운 계집애들은 끈기가 없다니까. 민재야, 빨리 전화해. 당장 기어 들어오라고 해. 강민재 역시 황당함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에게 이것은 치욕이었다. 신혼 첫날 고작 설거지하기 싫다고 아내가 가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인가?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번호를 눌렀다. 받기만 하면 귓구멍이 터지도록 욕을 퍼붓고 주제 파악을 시켜줄 작정이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과 변호사들이 내 곁에 서서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다. 야, 최서혜. 연결되자마자 강민재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술이 덜 깬 쉰 목소리에 모욕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너 돌았냐? 신혼 첫날부터 가출을 해?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right now 튀어 들어와. 안 그러면 뭐. 나는 그의 말을 툭 끊었다.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고요했다. 나는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아로마가 입안을 감돌았다. 나의 차분함은 그의 화를 더 돋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안 그러면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최서혜, 나 장난 아니야. 우리 엄마 지금 너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며느리가 돼서 아내가 돼서 기본 도리도 몰라? 설거지 좀 시켰다고 도망을 쳐? 너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어? 수화기 너머로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길게 말할 것 없다. 민재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해. 어디 감히 시댁을 우습게 봐. 나는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비웃음이 전파를 타고 넘어가자 저쪽의 고함이 뚝 끊겼다. 강민재 씨. 나는 아주 느긋하게 또박또박 씹어서 말했다. 우선 정정 하나 할게. 난 가출한 게 아니야. 나는 거대한 통유리 넘어 정원에서 부지런히 정원수를 다듬고 있는 정원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 난 지금 우리 부모님 집에 와 있어. 너 지금... 강민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틈을 주지 않았다. 둘째, 난 내 고함이나 듣자고 전화 받은 거 아니야? 통보할 게 있어서지. 내 목소리는 수수용 메스처럼 차갑고 정교하게 변했다. 참고로 알려주는데 너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일산 행복한 세상 아파트 A동 1702호. 그 진명이는 내 앞으로 되어 있어. 지금 이 시각부로 정식 통보한다. 24시간 줄게.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야. 전화기 너머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10여 초가 지나서야 강민재가 헛웃음 섞인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최서희, 너 미쳤어. 잠이 덜 깼냐? 그 집은 우리 신혼집이야. 우리 집에서 전세금 해준 집이라고. 어디서 사기를 쳐? 아, 그래? 나는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다. 너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그 7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내 집에서 해줬다고? 은퇴한 마트 계산원인 내 어머니,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택시 기사 아버님. 그리고 너, 광화문 미래 테크 대리 강민재, 연봉 8천만 원 너희 집안 형편에 7억이라는 현금을 일시불로 꽂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내 말이 한마디씩 떨어질 때마다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애초에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이 아파트를 나는 친척들에게 빚을 내서 겨우 구한 전셋집이라고 포장했었다. 그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심지어 친척들에게는 자신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떵떵거렸다. 그들 가족은 그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너 무슨 헛소리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찢어지게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기세가 꺾여 있었다. 당황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돈 우리 민재 돈이야. 너 인연 이혼하려고 별 거짓말을 다 지어내는구나. 무슨 속셈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로 느껴졌다. 내 변호사팀과 법무팀이 정확히 1시간 뒤에 그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거야. 집문서랑 법적 서류들 친절하게 보여줄 테니 눈으로 확인해. 아, 그리고 이사하기 편하라고 내가 이삿짐 센터도 미리 불렀어. 비용은 내가 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처로서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해. 최서혜. 너 이 독사 같은 년. 충격에서 벗어난 강민재가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날 속였어.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널 속여? 나는 웃음이 터졌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강민재,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 넌 그랬지? 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는 재벌 2세들이 제일 경멸스럽다고.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난 내 배경을 숨기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연기했어. 자존심이 세서 여자 덕 보는 건 죽기보다 싫다길래 내가 사는 집, 타는 차, 입는 옷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꾸며줬어.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내 그 알량한 꿈을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인 줄 알았다고. 근데 어젯밤에야 알겠더라. 넌 자존심이 센 게 아니야? 그냥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거지? 내가 제공한 모든 걸 당연하게 누리면서 정작 나를 발밑에 깔아뭉개고 내 어머니 시녀노릇이나 시키려 들었잖아. 마지막 기회 줄게, 최서혜. 그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돌아와서 방금 한 말 다 주워 담아. 그럼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 기회.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어젯밤 나를 내려다보며 우리 엄마 말 들어라고 했던 그 순간 넌 이미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어. 강민재, 게임은 끝났어. 부디 즐거운 이사 되길 바랄게.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번호를 즉시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김 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세요. 김 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법무팀은 이미 출발했고 50분 뒤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체도 대기 중입니다. 또한 미래 테크 인수권에 대한 최종 서류 날인이 완료되어 오늘 오전 9시 30분 우리 측 대표단이 상대 회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인사 구조조정 명단도 준비되었습니다. 강민재 씨는 정리해고 1순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차원이 다른 복수란 요란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역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가볍게 눌러버려 그들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강민재와 그의 어머니는 이것이 그저 부부싸움이나 집 문제로 인한 해프닝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연출하고 그들을 위해 맞춤 제작한 처절한 청산 작업이 이제 막을 올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확히 1시간 뒤 일산 행복한 세상 아파트 A동 1702호의 초인종이 울렸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문을 연 것은 강민재였다. 그는 내가 자신을 겁주기 위해 보낸 어설픈 심부름센터 직원이나 빚쟁이일 거라 짐작했다. 상대를 어떻게 모욕하고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험한 욕을 퍼부을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둔 상태였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그가 마주한 것은
칼같이 재단된 슈트를 입고 냉철한 기운을 뿜어내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들 뒤에는 전문이사 업체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무리의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성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온화해 보이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강민재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다. 중년 남성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재 씨,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 박철민입니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이신 최서희 님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명도 및 퇴거 절차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보조 변호사가 즉시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정부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부 등본이었다. 소유자란에는 최서희라는 이름 3글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박 변호사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거, 소유주는 언제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최서희 님께서는 이미 유선 및 서면을 통해 귀하에 대한 무상거주 허가를 철회하셨습니다. 따라서 강민재 씨와 박순자 씨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이곳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불응 시 법원에 즉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묵직한 망치처럼 강민재의 심장을 내려쳤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순자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와 서류를 낚아챘다. 그녀는 종이를 뒤집어보고 뚫어지라 쳐다보며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가짜야. 다 가짜라고.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가 전세금 7억을 냈는데 무슨 소리야. 박 변호사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그녀를 일별했다. 그가 눈짓하자 다른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다. 박순자 씨, 말씀하신 전세금 7억 원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매매가는 15억 원이며 1년 전 최서희 님께서 전액 일시불로 납입하셨습니다. 어떠한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7억 전세금이라는 것이 사기나 횡령과 연관된 자금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장을 고수하신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그 거액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박순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집에 7억이라는 돈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그건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길을 세우기 위해 며느리와 입을 맞춰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민재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는 눈앞에 선 빈틈없이 훈련된 법률 전문가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바닥 보양제를 깔 준비를 하는 이사 업체 직원들을 보며 깨달았다. 최서희는 장난을 치는 게 아니다. 그녀가 뱉은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진실이었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 믿었던, 자신에게 매달려야만 했던 그 여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다. 못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너희들 다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경찰 불러. 박순자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현관문을 가로막고 대자로 드러누웠다. 박 변호사가 가볍게 손을 휘저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각 다가와 박순자의 양팔을 잡고 마치 짐짝을 옮기듯 가볍게 들어 옆으로 비켜 세웠다. 그들의 동작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강민재 씨,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사 업체 분들의 시간은 귀합니다. 댁내의 모든 물품은 포장하여 저희 로펌 지정 창고에 한 달간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업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켜주시죠.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며 부러워하던 이웃들의 눈빛이 이제는 경멸과 호기심 어린 조소로 바뀌어 그들을 찌르고 있었다. 강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평생 목숨처럼 여겨온 체면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서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가 자신을 필요로 해서 찾는 것이라 믿으며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인사팀 이 과장님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랭했다. 강민재 대리님 되시죠? 통보할 사항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회사 내부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귀하의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1시간 내로 본사에 오셔서 퇴직 절차 밟으시고 개인 물품 정리해 가십시오. 네. 그게 무슨? 강민재의 머릿속이 윙소리와 함께 하얗게 변했다. 이 과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요. 제가 왜요? 저 지난 분기 실적 부서 3등 안에 들었습니다. 경영진의 결정사항이라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아무튼 신속히 복구해서 절차 밟으세요. 1시간 뒤면 사원증 출입 권한이 정지됩니다. 상대방은 그 말만 남기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었다. 강민재는 끊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다. 문득 최서희가 전화로 했던 서늘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그녀의 뒤에 있다는 그 부모님 댁. 인수 사업 구조 개편. 섬뜩하고도 터무니없는 생각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걘 그냥 평범한 여자야. 걔가 무슨 수로 그런 힘을 써? 이건 우연이야. 그래, 재수가 없어서 겹친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아파트 밖으로 쫓겨나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가구와 가전제품이 쓰레기처럼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 한 줌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현관문에 붙어있던 강민재 가문패가 뜯겨나가는 순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는 애초에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가 과시했던 모든 것은 최서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빌려준 환상에 불과했다. 이제 꿈은 깼고 그녀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모든 것을 회수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나는 최씨 그룹 본사 최상층 탁 트인 집무실에 앉아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아가씨, 일산 아파트는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강민재 씨의 퇴직 처리도 완료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은 현재 짐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 중입니다. 나는 레몬수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쌉싸름한 산미가 정신을 더욱 맑게 했다. 다음은 조사 결과 강민재 씨가 대학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 학생 전형으로 우리 그룹 산하의 청송 장학금을 신청했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파일을 열자 강민재의 대학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풋풋한 얼굴에 미래에 대한 야망이 가득한 눈빛.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우리 집안 돈으로 공부를 마쳤으면서 뒤로는 그토록 가진 자들을 경멸했다니. 청송장학재단 규정 제7조 장학생의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혼인관계에서 보여준 기만과 부도덕한 행위는 장학금 설립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무팀 검토 결과 장학금 환수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4년간 지급된 1억 2천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 그리고 위약금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아. 나는 파일을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대로 진행해. 단순히 빈털터리로 만드는 걸로는 부족해.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야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수성가 신화가 사실은 처음부터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거야. 나는 단순한 이혼을 원한 게 아니다. 나는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철저한 응징을 원했다.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허영의 바벨탑에서 그를 끌어내려 산산조각이 나도록 바닥에 패대기 칠 것이다. 신혼 첫날 밤,
나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와 그의 탐욕스러운 어머니는 이제 현실이라는 지옥불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집도 절도 없고 직장마저 잃은 강민재와 박순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봐야 서울의 곰팡이 핀 반지하 방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들었다. 그들이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자 평소 알랑거리던 친척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돈이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현실은 그토록 냉혹했다. 이틀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던 그들은 결국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효과적이라 믿는 방법을 택했다.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와 여론몰이였다. 그들은 주워온 라면 박스를 찢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피켓을 만들었다. 붉은색 매직으로 쓴 문구는 자극적이었다. 배은망덕한 재벌 며느리, 시댁을 길거리로 내몰다. 독사 같은 최서희, 내 집과 직장을 돌려내라. 재벌의 서민갑질, 천벌 받을 짓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화문 한복판, 최씨 그룹 본사 사옥 앞으로 몰려왔다. 서울의 심장부이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곳은 여론을 선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박순자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허벅지를 탁탁 치며 며느리의 폐륜을 동네방네 떠들었다. 자신은 악독한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불쌍한 시어머니로, 아들은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을 망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강민재는 비장한 표정으로 피켓을 들고 섰다. 며칠간 노숙하느라 퀭해진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이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상대로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도 했다. 세상에,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섭다더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혼을 하더라도 그렇지,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직장까지 자르게 해. 너무 독하다. 저 남자 멀쩡하게 생겨서 안 됐네? 여자를 잘못 만나서 신세를 망쳤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강민재의 눈빛이 교묘하게 빛났다. 그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여론으로 나를 압박해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는 최씨 그룹 같은 대기업이 이미지 타격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착각했다. 일을 크게 벌이면 내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꼬리를 내리고 돈과 집을 쥐어주며 달랠 것이라 믿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나를 과소평가했고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했다. 시위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건물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이니어를 낀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거칠게 밀어붙이는 대신 매우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강민재 모자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구경꾼들과 격리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경고했다. 두 분,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집회 및 시위는 불법입니다. 현재 귀하들의 행위는 당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시면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못 가. 배째라 그래. 박순자가 악을 쓰며 바닥을 굴렀다. 최서희 나오라고 해. 그년 나오기 전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경찰. 부르라고. 경찰 불러서 재벌이 서민을 어떻게 짓밟은지 똑똑히 보라 그래. 강민재도 이판사판이라는 듯 목에 핏대를 세웠다. 보안팀장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무전기에 대고 짧게 지시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들은 보안팀장이 제시한 증거 영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강민재 모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며 해산을 종용할 뿐이었다. 그들이 악에 바쳐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소리 없이 사옥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내가 차에서 내렸다. 나는 몸에 완벽하게 피트되는 상아색 정장을 입고 10cm 굽의 지미추 힐을 신고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스타일링, 차갑고 도도한 표정. 내 뒤로는 김 실장과 수행 비서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압도적인 아우라에 주변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를 발견한 강민재의 눈이 핏발로 벌게졌다.
구세주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원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피켓을 내던지고 박순자의 손을 뿌리친 채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최서해. 하지만 그는 내 반경 3m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이거 놔. 놓으라고. 최서해, 이 나쁜 년. 날 좀 봐. 내 눈을 보고 말해. 차가운 보도블록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발버둥 치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전에 그 오만하던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울부짖음만 남았다. 박순자 역시 며느리에게 달려들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온갖 저주를 퍼부어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내 구두 굽소리만이 또각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알리는 장송곡처럼. 나는 강민재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는 내 발치에 엎드려 척추가 부러진 개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수없이 입맞췄던 그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지고 흙먼지와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분노와 욕설이 통하지 않자 강민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저항을 멈추고 엉엉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절을 해댔다. 이마가 깨질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서희야.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설거지 시킨 게 죽을 죄다. 사과하마. 제발 우리 민재 좀 살려다오. 내 남편 아니냐. 박순자 역시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방금까지 그들을 동정하던 구경꾼들도 이 기괴하고도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내 세상에 그들의 자리는 없다. 그들의 울음소리, 뒤늦은 참회, 비굴한 무릎 그 모든 것은 내게 그저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일말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없었다. 내 마음은 파도 하나 일지 않는 사해처럼 고요했다. 정상에 선 사람은 산 아래 개미들의 아우성 따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이니까. 나는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다.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로비는 바깥의 어둠과 비참함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김 실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다.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눈물범벅이 된 강민재의 절망적인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그리고 세상은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아가씨. 김 실장이 낮게 물었다. 저자들을 처리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거울처럼 비치는 엘리베이터 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낯설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니, 놔둬. 계속 저러고 살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최씨 그룹에게 고소당해 억대 빚을 진 전직 사원, 회사 정문에서 행패 부리는 광인. 그런 사람을 서울 바닥 어느 회사가 받아주겠어? 김 실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다. 그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두는 것, 살아서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밑바닥을 기게 하는 것, 매일매일 뼈를 깎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서서 빛나는 나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사랑을 배신한 대가다. 띵.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나를 위한 새롭고 찬란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며 매달리던 그 남자? 그가 누구였더라? 기억나지 않는다.